너 정말로 내가 바라는 삶이 뭔지 알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잔인해. 하지만 혹시 몰라. 내가 아직 모르는 선택이 있을지도. 포기하지 마. 내가 그랬듯이. 서울대 도서관 새벽 형광등 아래 조직 보스의 딸이자 법대생인 한 여자가 있습니다. 피보다 강한 믿음으로, 폭력보다 뜨거운 신념으로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수업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치열하고 눈부신지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잠깐만요. 편하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3층 새벽 2시 형광등 불빛 아래서 강윤서가 법학 전문 서적을 넘기고 있습니다. 23살의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눈빛이죠. 주변 학생들은 하품을 하며 하나둘 자리를 떠나지만 윤서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케이스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는 손끝이 날카롭게 움직이는데 마치 칼을 다루듯 정확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손 벌리는 건 고등학교까지였어. 이제부터는 내 길을 간다. 윤서의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백룡의 두목의 딸이라는 꼬리표, 그 무거운 운명의 사슬을 끊어내려는 의지가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형법 조문을 읽으면서도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죠. 정의란 무엇인가? 법이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가 구원하는가? 윤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캠퍼스의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이는데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불확실해 보였죠.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체육관. 윤서가 10명의 조직원들과 대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은 도복을 입은 사내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지만 윤서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습니다. 오른발로 첫 번째 상대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하고 몸을 낮춰 두 번째 상대의 다리를 쓸어 넘깁니다. 세 번째 상대가 주먹을 휘두르자 윤서는 그 팔을 잡아 비틀며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상대가 동시에 달려들자 윤서는 공중으로 몸을 날려 두 사람의 머리를 발로 가격했습니다. 착지와 동시에 옆구리를 노리던 여섯 번째 상대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일곱 번째 상대의 돌려차기를 팔로 막아낸 뒤 카운터로 턱을 올려쳤죠. 아가씨, 오늘도 장난이 아니시네요.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차갑게 대답했죠.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 겁니다. 아버지의 힘도 조직의 보호도 필요 없어요. 제 실력으로, 제 노력으로 살아갈 거예요. 남은 3명의 조직원이 마지막 공격을 시도했지만 윤서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주먹을 옆으로 흘려보내며 팔꿈치로 옆구리를 가격하고 두 번째 상대의 발차기를 잡아 당겨 균형을 무너뜨렸죠. 마지막 상대가 뒤에서 목을 조르려 하자 윤서는 몸을 낮춰 상대를 등 너머로 맺혔습니다. 체육관을 나선 윤서가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과거 자신을 구원해준 그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죠. 거친 일진이었던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준 그 따뜻한 손길. 이제는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고 싶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문제아들을 위한 특별한 과외를 시작하기로 말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독특한 공고 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문제아 전용 과외 마이너스 포기하지 않는 학생만 받습니다라는 제목이었죠. 댓글은 조롱으로 가득했지만 몇몇 아이들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정하늘, 17살의 일진 리더. 학교에서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존재지만 집에서는 아버지의 주먹 앞에 무력한 아이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던 하늘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포기하지 않는다고?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연락처를 클릭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늦은 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그 공포. 학교에서 아무리 강한 척해도 집에서는 작아지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죠.
어쩌면 이 과외 선생이 자신을 바꿔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민서영, 18살. 과거 왕따였던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소녀입니다. 생존을 위해 일진무리에 들어갔지만 매일 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괴로웠죠. 서영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엄마, 저 예전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한숨소리. 서영은 눈물을 삼키며 과외 공고를 다시 읽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학생만 받는다. 그 문구가 가슴에 박혔죠. 자신은 이미 스스로를 포기한 지 오래였는데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서울의 한 카페. 윤서가 지원자들을 만나기로 한 장소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죠. 하늘과 서영을 포함해 15명의 문제아들. 각자의 상처와 분노를 안고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자, 다들 왔나요? 윤서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끄럽던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윤서의 모습은 평범한 대학생이라기보다는 검사나 변호사 같았죠.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하고 강하지만 부드러운 묘한 눈빛이었죠.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진짜로 변하고 싶은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작게 웃었죠. 좋아요. 솔직하네요. 변하고 싶다고 쉽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온 건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그 불씨를 지펴줄 겁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윤서가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도 위압감이 느껴졌죠. 첫째, 거짓말하지 마세요. 둘째, 포기하지 마세요. 셋째, 서로를 믿으세요. 이 세 가지를 지킬 수 없다면 지금 나가도 됩니다. 하늘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무슨 종교 집회야? 서로를 믿으라고?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알아? 알아요. 윤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정하늘, 17살. 서울 동부 일대 고등학교 일진 연합 리더. 폭행 전과 3번 하지만 모두 소년법으로 보호받았죠. 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장이지만 실상은 폭력배. 어머니는 10년 전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셨고요. 하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윤서가 계속 말했죠. 민서영, 18살.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하다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일진이 됐죠. 미술에 재능이 있었지만 포기했고 지금은 자의 흔적을 숨기려고 늘 긴팔을 입고 다니죠. 카페 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서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저는 여러분의 과거를 압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첫 수업이 시작된 날 폐공장을 개조한 특별한 교실에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늘은 일부러 30분이나 늦게 도착했죠. 문을 발로 차며 들어온 하늘이 윤서를 도발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뭐야, 아직도 여기 있어? 진짜로 우리 같은 애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 윤서는 차분하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수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는데? 당신이 뭔데? 하늘이 주먹을 불끈 쥐며 다가섰죠. 순간 윤서가 움직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쓰러뜨렸죠. 하늘이 놀란 눈으로 윤서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강윤서입니다. 서울대 법대 3학년이고 여러분의 선생님이죠. 그리고 윤서가 하늘을 일으켜 세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보다 더 거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일진이었어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요. 싸움으로 전학을 4번이나 갔고 소년원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때의 저는 세상을 증오했어요. 모든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우아하고 차가운 선생님이 자신들과 같은 과거를 가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윤서가 칠판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수업의 주제는 분노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왜 화가 나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윤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폭력 조직의 두목이었고 저를 후계자로 키우려 했죠.
매일 싸움을 가르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벌을 줬습니다. 엄마는 제가 6살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저에게 눈물은 약한 자의 것이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저는 분노로 슬픔을 감췄습니다.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친구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못생겼다고, 가난하다고, 엄마가 식당에서 일한다고, 매일 화장실에서 맞았어요. 선생님들은 못 본 척 했고요. 그래서 저도 강해지기로 했어요.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기로 했죠.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늘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와서 엄마랑 저를 때렸어요. 엄마는 맞으면서도 미안하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했죠. 저는 그런 엄마가 한심했어요. 왜 맞고만 있는지, 왜 도망가지 않는지. 그래서 저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때리는 사람이 되기로 했죠.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학교폭력, 가난, 무관심, 각자의 상처가 교실을 가득 채웠죠. 윤서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상처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한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분노를 파괴하는 데만 사용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죠. 분노의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윤서가 가방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읽은 법학책입니다. 그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싸우는 이유가 불의에 대한 분노라면 법으로 싸우는 방법을 배워보라고 하셨죠.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공부를 시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주먹이 아니라 지식에서 나온다는 걸요. 하늘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요? 결국 선생님도 아버지 밑에서 못 벗어났잖아요. 윤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직 못 벗어났다고 누가 그랬나요? 저는 지금 제 힘으로 학비를 벌고 있고 졸업하면 완전히 독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이게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서영이 작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저희도 바뀔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한지에 달려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약속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저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윤서가 칠판에 과제를 적었습니다. 오늘 과제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생각해 오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음악을 하고 싶다. 뭐든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봅시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떠났지만 하늘은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왜 하필 우리예요? 돈도 안 되고 욕만 먹을 텐데. 윤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제가 받은 걸 돌려주고 싶어서요. 그리고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요. 윤서가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에 조민규가 앉아 있었습니다. 백룡의 두목, 그리고 윤서의 아버지. 거대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공간을 가득 채웠죠. 담배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민규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요즘 이상한 짓 한다며? 애들 모아서 과외한다고? 윤서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왜? 민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내 딸이 그런 하찮은 일에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뭐야? 하찮지 않습니다. 제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민규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재떨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죠. 중요한 일?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하나뿐이야. 조직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는 거다. 윤서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죠. 저는 조직을 이어받지 않을 겁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내 피를 이어받은 내가 감히 나를 거부해? 민규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최고의 교육, 최고의 훈련, 모든 걸 다 줬잖아. 아버지가 주신 건 교육이 아니라 족쇄였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저는 아버지의 인형이 아닙니다.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할 거예요. 민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간 윤서도 몸을 긴장시켰죠.
하지만 민규는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윤서의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너는 내 피다. 나를 거부하면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버리는 거다. 민규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지만 윤서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아버지를 마주봤죠. 아버지는 제 몸을 키웠지만 제 영혼은 제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다른 방식으로 살 권리가 있어요. 민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와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실망? 아니면 상처? 그 애들이 뭐가 그리 중요해? 걔들이 너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윤서가 대답했죠. 저는 그저 제가 받았던 기회를 그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을 뿐이에요. 누군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민규가 딸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었죠. 내 엄마도 그랬어. 늘 남을 도와주려고 했지. 그러다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조직의 적들에게 목숨을 잃었어. 약한 마음은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윤서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야기는 늘 가슴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약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거죠. 저는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다고? 민규가 비웃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자랑이야. 살아남는 게 전부인 세상에서, 아버지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가 만들어갈 세상은 다를 거예요. 민규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마침내 민규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 마음대로 해봐라. 하지만 기억해둬.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지 않아. 언젠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릎 꿇게 될 거다. 그때 다시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해도 늦을 거야. 민규가 떠난 후 윤서는 거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립은 늘 가슴을 무겁게 했죠.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돌이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들 중에는 하늘과 서영,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집도 있을 겁니다. 그들도 지금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겠죠. 엄마, 윤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엄마라면 이해해 주실 거죠?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윤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을 만나야 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한편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는 서지혁이 부하들과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흑창파의 후계자, 그리고 윤서의 숙적이 될 남자, 백룡의 공주가 요즘 재미있는 일을 한다던데? 지혁이 사진 몇 장을 탁자에 던졌습니다. 윤서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사진이었죠. 저 애들이 누군지 알아봤어? 네, 대부분 문제아들입니다. 일진이나 불량 학생들이죠. 지혁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하네. 강윤서의 약점을 드디어 찾았어. 저 애들을 이용하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겠군. 다음 날 수업 시간 교실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서로 눈길을 피하고 있었죠. 윤서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소매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하늘은 주먹을 꽉 쥔 채 바닥만 노려보고 있었죠. 윤서가 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영, 소매를 올려볼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영이 뒤로 물러났지만 윤서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서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매를 올리자 새로운 멍 자국이 드러났죠. 누가 그랬어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어제 집에 가는 길에 누군가가 저를 불렀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여기 다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런 놈들을 만났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윤서 선생님이 누군지 아냐고. 백룡의 공주라고 하면서 우리가 선생님한테 배우면 우리도 조폭이 되는 거라고. 윤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지혁. 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아이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조폭이에요? 한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백룡회라는 조직의 두목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길을 거부하고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다른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결국 우리는 선생님 때문에 위험에 빠진 거잖아요. 우리가 뭔 죄가 있다고. 교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고 두려움과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들이 윤서를 향했죠. 잠깐만요. 윤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떻게요? 하늘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결국은 그들과 같은 세계 사람이잖아요. 우리 같은 애들이 뭘 믿고 여기 있어야 하는데요? 윤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죠. 스피커폰으로 통화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지혁. 나야. 전화기 너머로 지역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윤서 누나. 무슨 일이야? 요즘 재미있는 일 한다면서? 내 학생들에게서 손 떼. 경고는 한 번뿐이야. 학생? 그 쓰레기들을 학생이라고 부르는 거야? 역시 넌 너무 감상적이야, 누나. 윤서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내 학생들을 건드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야.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궁금하네. 백룡의 공주님이 그 쓰레기들을 위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교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죠. 윤서가 아이들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선택권을 드릴게요.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저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데. 윤서가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제가 15살 때였어요. 소년원에서 나온 직후였죠. 모두가 저를 포기했어요. 아버지조차도 저를 실망스러워했죠. 그때 한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분은 매일 저를 찾아와 공부를 가르쳤고 제가 욕하고 반항해도 끝까지 곁에 있어 주셨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든 안 믿든 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늘이 주먹을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젠장, 이게 뭐야? 우리가 원한 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였다고. 왜 이런 일에 휘말려야 하는 거야? 미안해요. 윤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뭐요? 하늘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강해도 조직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영화 속 주인공이에요? 그때 서영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남을 거예요. 모두가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죠. 선생님이 저한테 그림 그리는 걸 다시 시작해보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안에 있는 걸 봐준다고 느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희망이에요. 그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잖아. 위험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안전했나요? 매일 싸우고 맞고 상처받으면서 살았잖아요. 적어도 여기서는, 적어도 선생님과 함께라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윤서는 단독으로 흑창파 본거지로 향했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에 청바지, 그리고 워커 부츠, 오랜만에 전투 복장을 갖춰 입은 모습이었죠. 건물 입구에 선 경비원들이 윤서를 보자마자 긴장했습니다. 백룡의 공주님이 여기는 무슨 일로? 서지혁을 만나러 왔어. 비켜. 경비원들이 망설이자 윤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살기가 뿜어져 나왔죠. 경비원들이 황급히 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윤서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죠. 서영의 멍든 팔, 하늘의 분노 섞인 눈빛, 그리고 두려움에 떨던 다른 아이들의 모습까지.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했잖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에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지혁의 친히 되었죠. 윤서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길을 막지 마. 평화롭게 끝내고 싶으면. 공주님, 여기는 우리 구역입니다. 돌아가시죠. 대답 대신 윤서가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사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윤서의 무릎이 그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사내가 몸을 굽히자 윤서는 그의 뒷목을 잡고 바닥에 내리꽂았죠. 두 번째, 세 번째 사내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윤서는 왼쪽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팔꿈치로 막아내고 오른쪽에서 오는 발차기를 몸을 비틀어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내의 팔을 교차시켜 잡아당겨 서로 부딪히게 만들었죠. 좁은 복도가 오히려 윤서에게 유리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달려들 수 없었으니까요. 네 번째 사내가 나이프를 꺼내들었지만 윤서는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나이프를 떨어뜨리고 그대로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으악!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내가 망설이며 뒤로 물러났죠. 윤서의 이마에는 땀 한 방울 맺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5명 남았네. 계속할 거야? 남은 사내들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길을 열었습니다. 윤서가 그들 사이를 지나 사무실 문을 열었죠. 안에서는 서지혁이 와인을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살의 청년, 잘생긴 얼굴에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역시 윤서 누나야. 우리 애들 10명을 혼자서 정리하다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본론만 해. 내 학생들에게서 손 떼. 지혁이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학생? 그 쓰레기들을 정말 학생이라고 생각해? 누나는 너무 나이브해. 그 아이들을 쓰레기라고 부르지 마. 왜? 사실이잖아. 사회의 찌꺼기들, 미래가 없는 애들. 누나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결국 우리 같은 사람이 될 거야. 폭력으로 살고 폭력으로 죽는. 윤서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너와 나를 같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래. 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누나가 그 애들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 누나가 정말 우리와 다른지. 순간 지혁이 책상 밑에서 권총을 꺼내 윤서를 겨눴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번개 같은 속도로 몸을 낮추고 테이블을 발로 차 올렸습니다. 테이블이 지혁의 손을 강타하며 권총이 날아갔고 윤서는 그 틈을 타 지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격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혁도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실력자였죠. 그의 발차기가 윤서의 옆구리를 노렸지만 윤서는 팔로 막아내고 동시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지혁이 고개를 젖혀 피했지만 윤서의 연속 공격은 계속되었죠. 지혁이 윤서의 다리를 걸려 했지만 윤서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지혁의 목을 다리로 조르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지혁이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윤서의 팔꿈치가 그의 얼굴을 가격했죠. 크어! 지혁이 피를 뱉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윤서는 차분하게 자세를 고쳐 잡았죠. 이제 알겠어? 나는 필요할 때는 폭력도 쓸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폭력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야. 지혁이 비틀거리며 웃었습니다. 아, 역시 누나야.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누나가 아무리 강해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그 애들을 영원히 지킬 수는 없을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윤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선택할 기회는 줄 수 있어. 너처럼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윤서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폭력은 승리가 아니라 나약함의 증거야. 진짜 강한 사람은 폭력 없이도 이길 수 있어. 기억해둬. 사무실을 나온 윤서는 쓰러진 부하들을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지역의 외침이 들렸죠. 끝나지 않았어, 강윤서. 이건 시작일 뿐이야.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윤서는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죠. 지역의 공격을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서가 교실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제 떠났던 아이들이 모두 돌아와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선생님, 서영이 달려와 윤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윤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하늘이 핸드폰을 들어보였습니다. 누군가 동영상을 올렸어요. 선생님이 혼자서 흑창파 놈들 10명을 때려 눕히는 거, 그리고 서지혁이랑 싸우는 것도요. 교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죠.
선생님이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혼자서 그런 위험한 곳에 가신 거예요? 윤서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미쳤어요. 하늘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화가 아닌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죠. 선생님이 다치면 어떡해요?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여러분은 제 학생이니까요. 윤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키고 싶은 미래니까요.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을 지킬 차례예요. 이제는 저희가. 그때 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들어왔죠. 아이들이 움츠러들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하늘이 앞으로 나서며 윤서를 가로막았고 서영과 다른 아이들도 윤서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뭐야, 또 왔어? 하늘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상대해줄게. 그런데 뜻밖에도 사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죠. 조민규, 윤서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윤서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민규는 딸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아이들에게 돌렸습니다. 그 위압적인 눈빛에 아이들이 주춤했지만 여전히 윤서를 보호하는 자세를 풀지 않았죠. 너희들이 내 딸의 학생들이구나.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저기는 느껴지지 않았죠. 민규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을 들었다. 내 딸이 너희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를 위해서 정말로. 민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윤서를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야, 내 아버지, 내가 맞았구나. 나는 틀렸어. 교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백룡애의 두목이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민규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젯밤 내가 혼자서 적진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너를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내 엄마를 닮았는지.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엄마도 그랬어. 늘 약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내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지. 그때는 그게 어리석다고 생각했는데. 민규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남긴 편지다. 너한테 주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숨겨왔어. 내가 엄마처럼 되는 게 싫어서. 하지만 이제는 내가 읽을 때가 된 것 같구나. 윤서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민규가 아이들을 둘러봤죠. 너희들, 내 딸을 잘 부탁한다. 그리고 민규가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들은 백룡애의 보호를 받는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서지혁 그 녀석에게도 전해라. 아버지. 윤서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민규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조직을 이어받기를 바란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도 인정하마. 내 방식대로 해봐라. 어쩌면 내가 만들 미래가 내가 만든 것보다 나을지도 모르니까. 민규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에 빠지면 언제든 연락해라. 넌 여전히 내 딸이니까. 민규와 부하들이 떠난 후 교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윤서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죠. 엄마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윤서에게. 윤서가 편지를 읽는 동안 아이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편지를 다 읽은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쓰셨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 작은 사랑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혁명이다라고요. 서영이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의 엄마도 선생님처럼 멋진 분이었네요. 하늘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선생님을 지킬 차례예요. 아니, 함께 싸울 차례예요. 선생님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을게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 있었죠. 윤서를 중심으로 서로를 지키겠다는 결의로 뭉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윤서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수업합시다. 한 아이가 밝게 외쳤습니다. 오늘은 뭘 배울 거예요, 선생님? 윤서가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벚꽃이 만개한 서울의 어느 공원. 윤서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운동장 트랙을 달리고 있었죠. 체대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한 이후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훈련을 했습니다. 거친 일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청년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기록 또 단축했어요. 하늘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로 체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서가 물통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해요. 다치면 안 되니까. 걱정 마세요. 이제 저는 제 몸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가꾸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저 멀리서 서영이 스케치북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죠. 선생님, 이거 보세요. 제가 그린 거예요. 스케치북에는 윤서와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터치로 각자의 특징을 잘 살려 그린 그림이었죠. 서영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네요. 다음 주 문예대회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네. 선생님이 봐주신 시랑 이 그림을 함께 출품할 거예요. 제목은 두 번째 기회예요. 윤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메시지였죠. 누군가는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누군가는 아르바이트 면접에 붙었다는 소식을, 또 누군가는 가족과 화해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선생님,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도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완전히 화해하진 못했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아버지도 변하고 계세요. 조직 내에서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드셨대요. 대박? 진짜요? 네. 강윤서가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돕겠다고 하셨어요. 서영이 감탄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버지까지 변화시킨 거네요. 그때 멀리서 낯익은 인물이 다가왔습니다. 서지혁이었죠. 아이들이 긴장했지만 지혁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거만한 태도 대신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강윤서, 서지혁.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죠. 내가 졌어. 완전히. 윤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혁이 계속 말했죠. 너희들을 보고 깨달았어. 진짜 힘이 뭔지. 폭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지혁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나도 생각하게 됐어.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는지. 그래서 결정했어. 나도 다시 시작하기로. 무슨 뜻이에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조직을 떠날 거야.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 갈 생각이야. 거기서 제대로 공부해서 언젠가는 너처럼 되고 싶어. 강윤서. 윤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혁이 쑥스러운 듯 웃었죠. 너무 놀라지 마. 나도 사람이야. 변할 수 있어. 너희들이 증명했잖아. 지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윤서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지혁이 떠난 후 공원에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선생님, 서영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는 정말 절망뿐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죠. 하늘이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에게도 미래가 생겼어요. 윤서가 아이들을 둘러봤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더 이상 상처받은 문제아가 아닌 꿈과 희망을 품은 청춘들이었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저는 그저 여러분이 가진 가능성을 믿어준 것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믿어준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죠. 윤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각자의 길을 가되 오늘 배운 것들을 잊지 마세요. 네.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서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피보다 진한 건 믿음이고 운명보다 강한 건 선택이라는 걸. 여러분은 누구든 될 수 있어요.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마세요. 벚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윤서와 아이들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각자의 길로 향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죠. 멀리서 지켜보던 조민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됐구나. 그의 옆에 선 부하가 물었습니다. 두목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그래. 이제 알았어. 진정한 힘은 지배하는 게 아니라 키워주는 거라는 걸. 내 딸이 가르쳐 준 거지. 민규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자랑스러운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들처럼 한때 어둠 속에 있던 아이들의 미래도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가 뿌린 희망의 씨앗이 마침내 꽃을 피운 것이었죠. 피보다 진한 건 믿음이고 선택이다. 윤서의 나레이션이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낳았습니다. 폭력의 고리를 끊고 희망의 연결고리를 만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의 힘이었고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